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들려드립니다. 대성당, 레이먼드 카버. 그러니까 맹인이 아내의 오랜 친구가 하룻밤 묵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죽었다. 때문에 그는 코네티컷에 사는 죽은 아내의 친척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처의 친척집에서 그는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약속해둘 일들이 있었다. 그가 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면 아내는 역에서 그를 맞이할 예정이었다. 10년 전 여름, 시애틀에서 그를 위해 일한 뒤로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와 맹인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 녹음한 테이프를 우편으로 주고받았다. 내게는 그의 방문이 달가울 리 없었다.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눈이 멀었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본 것들만 떠오른다. 영화에서 맹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웃는 법이 없었다. 때로 그들은 맹인 안내견을 따라가기도 했다.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시애틀에서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돼 있던 남자는 공군 사관 교육대에 있었다. 그 역시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녀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걸 읽게 됐다. 구인, 맹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과 전화번호. 그녀는 전화한 뒤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용됐다. 그녀는 여름 내내, 그러니까 맹인과 일한 것이다. 그녀는 사례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그에게 읽어줬다. 그녀는 그가 맡고 있던 카운티 사회복지국 내 작은 사무실의 운영을 도왔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됐다. 아내와 그 맹인 말이다. 나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녀가 내게 말해줬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마지막 날, 그 맹인은 얼굴을 만져봐도 되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승낙했다. 그녀는 내게 그가 손가락으로 얼굴의 모든 부분을, 코를 만졌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목까지도. 그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그 일에 관한 시까지 쓰려고 했다. 그녀는 항상 시를 쓰려고 한다. 그녀는 1년에 한두 편의 시를 쓰는데 대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난 뒤에 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내게 그 시를 보여줬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의 손가락들과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 맹인이 코와 입술을 만졌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난다. 물론 그걸 말하진 않았다. 어쩌면 내가 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뭘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시집을 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 그러니까 사관 후보생은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그런저런 이야기인데 내 말은 그 맹인이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지던 그해 여름의 끝 무렵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나 뭐라나 하는 이제는 임관한 소희와 결혼해 시애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그녀와 맹인 말이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연락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엘라베마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그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얘기가 하고 싶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에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테이프를 보냈다. 테이프를 통해 그녀는 맹인에게 남편과 군에서 둘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맹인에게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곳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군산 복합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맹인에게 그의 얘기가 담긴 시를 한 편 썼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공군 장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시를 한 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시였다.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었다. 맹인도 테이프에 녹음했다. 그는 테이프를 보내왔다. 그녀도 테이프에 녹음했다. 여러 해 이런 일이 계속됐다. 내 아내의 전 남편인 장교는 이 기지에서 저 기지로 옮겨 다니며 근무했다. 그녀는 공군 기지가 있는 무디, 맥과 이어 맥코널 등지에서 테이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보낸 곳은 세크라멘토 근처의 트레비스였다. 거기서 지내던 어느 밤, 그녀는 마침내 외롭다고 느끼게 됐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 때문에 친했던 이들과 하나 둘 연락이 끊어져 급기야 홀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느낌까지 갔다. 그녀는 약품 선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알약과 캡슐을 삼킨 뒤 진 한 병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죽는 대신 그녀는 아팠다. 그녀는 토했다. 장교는 이름 따위가 왜 필요하겠나.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던데 그걸로 충분하지. 장교는 귀가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그 일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그 맹인에게 보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녀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테이프에 담아 불이 나게 보냈다. 매년 한 편의 시를 쓰는 일을 제외하면 그 일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오락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중 한 테이프에다 그녀는 잠시 장교와 별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다른 테이프에서는 이혼에 관해 말했다. 그녀와 나는 만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녀는 그 일을 맹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한 번은 그녀가 그 즈음 맹인이 보낸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내게 물은 적도 있었다. 1년 전의 일이었다. 내 얘기도 나온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좋다고 들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술잔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우리는 들을 준비를 갖췄다. 먼저 그녀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두어 개의 다이얼을 조정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다. 끽끽거리며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볼륨을 낮췄다. 몇 분간 악이 없는 잡담이 이어지다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 그러니까 그 맹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이런 말이 들렸다. 그 사람에 관해 자네가 말한 바를 종합하자면 이런 얘기가 될 텐데. 하지만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서 우린 중간에 멈춰야 했고 그러고선 그 테이프를 다시 듣지 않았다. 아마 안 듣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맹인이 우리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랑 같이 볼링이나 치러 갈까?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스켈러 포테이토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날 사랑한다면? 그녀가 말했다. 이쯤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아. 하지만 어떤 친구든 당신한테도 친구가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방문한다면 난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녀는 행주에 두 손을 닦았다. 난 맹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말했다. 당신 친구가 한 명도 없겠지. 그녀가 말했다. 이상 끝, 게다가. 라고 그녀가 말했다. 도대체가 그 사람은 이제 막 상처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아내가 죽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맹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뷰라였다. 뷰라. 유색인종의 이름이다. 그 사람 아내가 니그로였어? 내가 물었다. 미쳤어? 아내가 말했다. 지금 돌아버린 거야, 뭐야? 그녀는 감자 하나를 집었다. 나는 그 감자가 바닥을 때린 뒤 레인지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봤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술 마셨어?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야. 나는 말했다. 그러자 즉시 아내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일들까지 시시콜콜 내게 새겨넣기 시작했다. 나는 술 한 잔을 가져와 식탁에 앉아서 들었다. 토막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뷰라는 아내가 일을 그만둔 그해 여름부터 그 맹인을 위해 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뷰라와 그 맹인은 교회에서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조촐한 결혼식으로. 무엇보다 그런 결혼식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둘 외에는 목사와 목사 부인이 참석했다. 어쨌든 교회 결혼식이었다. 뷰라가 원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뷰라의 임파선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8년 동안 찰떡같이 붙어 다닌 뒤. 찰떡같이란 아내의 표현이다. 뷰라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 맹인이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동안 시애틀의 한 병실에서 그녀는 숨졌다. 그들은 결혼했고 함께 일하며 살아갔고 함께 잠잤는데 물론 섹스도 했는데 이제 그 맹인이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 박복한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이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을 삶의 행로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인을 상상해보라.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쁘다는 칭찬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여자. 그게 참담한 표정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나은 표정인지 아내의 안색을 전혀 살필 수 없는 남편을 둔 여자. 화장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원한다면 한쪽 눈 주위에 초록색 아이섀도를 하고 콧구멍에는 핀을 꽂은 채 노란색 슬랙스에 자줏빛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겠으나 그래 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녀의 손 위엔 그의 손이 그의 먼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테니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랬을 테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로버트에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보험증권과 20페소짜리 멕시코 동전 반쪽이었다. 나머지 반쪽은 그녀의 관 속으로 들어갔다. 딱한 얘기.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는 역으로 그를 마중 나갔다. 기다리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었으므로 물론 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술잔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주차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나는 봤다.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 그녀를 나는 봤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저 놀라울 뿐. 그녀는 차를 빙 둘러 반대쪽으로 갔는데 그 맹인은 이미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사람이. 상상해보라. 덥수룩하게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맹인에다가 턱수염이라니. 어이쿠 맙소사. 맹인은 뒷자리로 손을 뻗더니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아내는 그의 한 팔을 부축하며 차문을 닫더니 진입로를 지나 앞 포치로 올라가는 계단참까지 줄곧 그에게 붙어서 움직였다. 나는 TV를 껐다. 나는 남은 술을 다 마시고 잔을 헹군 뒤 손을 닦았다. 그리고 문으로 갔다. 아내가 로버트에게 인사해. 로버트, 이쪽은 남편이에요. 전에 다 말했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맹인의 외투 소매를 잡고 있었다. 맹인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꽉 쥐더니 손을 풀었다. 어쩐지 전에 이미 본 사람 같구먼. 그가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다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나는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데 뭉쳐 포치에서 거실로 움직였는데 아내가 그의 팔을 잡고 이끌었다. 맹이는 다른 손으로 여행 가방을 들고 갔다. 아내는 이런 얘기들을 했다. 자, 왼쪽으로. 로버트, 예, 조심하세요. 의자 있으니까. 네, 그거. 여기 앉으세요. 이거 소파예요. 2주 전에 산 소파예요. 나는 전에 쓰던 소파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 소파를 좋아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뭔가 다른 이야기, 허드슨 강의 풍광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는 일 따위의 가벼운 얘기거리를 꺼내려고 했다. 뉴욕으로 갈 때는 기차 오른쪽에 앉아야 하고 뉴욕에서 돌아올 때는 기차 왼쪽에 앉아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기차 여행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앉으셨나요? 뭐가 궁금한 거야? 어느 쪽이라니? 아내가 말했다. 어느 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말했다. 오른쪽이었어. 맹인이 말했다. 실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본 기차였어. 어렸을 때 타본 게 다야, 가족들이랑. 참 오래전의 일이라오. 그 놀라움을 잊고 산지 꽤 오래됐어. 이제 내 수염에도 겨울이 찾아왔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들 말하더군. 품이 있어 보이나 봐. 어때? 맹인이 아내에게 말했다. 품이 있어 보여요,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침내 아내는 맹인에게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맹인은 건장한 체격에 머리는 벗겨지고 등에 짐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구부정한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갈색 슬랙스에 갈색 신발, 밝은 갈색 셔츠, 넥타이, 스포츠 재킷을 입고 있었다. 멀끔멀끔. 또한 예의 그 덥수룩한 턱수염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검은 안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 처음 봤을 때 그의 눈동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와 비슷했다. 하지만 가까이 살피면 뭔가 다른 점이 보였다. 일테면 홍채에 흰색이 너무 많았고 동공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혹은 멈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싹오싹. 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왼쪽 눈동자는 코 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쪽 눈동자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눈동자는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그는 그걸 원한 것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것도 아니었다. 한잔하실 것 좀 가져올게요. 좋아하는 게 뭔가요? 양은 많지 않아도 술이라면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우리 취미 생활이라서요. 내가 말했다. 이 사람아, 나야 스카치 파지. 그가 그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 사람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는 소파 옆에 있는 여행 가방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는 자기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제가 방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내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 맹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올라갈 때 이것도 올라갈 거야. 스카치에는 물을 좀 넣어야지요? 내가 물었다. 아주 조금만. 그가 말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저 신용만. 베리 피츠제럴드라는 아일랜드 출신 배우를 아나? 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하지. 피츠제럴드가 뭐라고 했냐면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을 마신다. 위스키를 마실 때 나는 위스키를 마신다. 그는 말했다.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맹이는 턱수염 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턱수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나는 물을 조금 탄 스카치 위스키를
큰 잔으로 석 잔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로버트의 여행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미국 서해안에서 코네티컷까지 기나긴 비행기 여행. 그것부터 화제로 삼았다. 그 다음에는 코네티컷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차 여행. 그 구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잔씩 더 마셨다. 언젠가 나는 맹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내뿜는 연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였다. 겨우 그 정도, 맹인에 대해서는 겨우 그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맹인은 꽁초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맹인이 잿더리를 다 채우자 아내가 그걸 비웠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아내는 로버트의 접시에 큐브 스테이크, 스켈러 포테이토, 초록콩을 쌓아놓았다. 나는 그를 위해 빵 2조각에 버터를 발랐다. 여기 버터 바른 빵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술을 조금 들이켰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고 맹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바라봤다. 식사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게 하옵시고 음식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말했다. 우리는 양껏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어치웠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먹었다. 우리는 개걸스럽게 해치웠다. 우리는 그 식탁 위를 샅샅이 핥아먹었다. 우리는 치열하게 먹었다. 맹이는 자기 음식으로 곧장 손을 뻗었다. 그는 자기 접시 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이프와 포크로 고기를 다루는 걸 넋을 잃고 지켜봤다. 그는 고기를 2조각으로 잘라 포크로 찍어 입에 가져가 다 먹어버린 뒤 스켈러 포테이토와 콩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는 버터 바른 빵을 한 조각 뜯어내 그걸 먹었다. 그리고는 우유 큰 컵을 마셨다. 간혹 손가락을 사용했는데 별로 꺼리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는 딸기 파이 반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웠다. 잠시 우리는 넋이 빠진 듯 앉아 있었다. 얼굴에 땀이 맺혔다. 이윽고 우리는 지저분해진 접시를 놔둔 채 식탁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로 걸어가 아까 앉았던 자리에 주저앉았다. 로버트와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큰 의자를 차지했다. 우리가 2-3잔의 술을 더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에게 발생한 큰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대개 가만히 듣기만 했다. 가끔씩 나도 끼어들었다. 내가 방을 떠났으리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싫었고 내가 소외됐다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싫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다. 나는 아내의 입에서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내 인생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 비슷한 듣기 좋은 말과 함께 내 이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더 들어봐도 로버트 얘기뿐. 로버트는 모든 일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꼭 보통의 맹인 팔방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그와 그의 아내가 한 일은 아메이 판매 대행업으로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일로 변변찮으나마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던 모양이다. 또한 맹인은 아마추어 무선 기사이기도 했다.
그는 예의 그 큰 목소리로 괌, 필리핀, 알래스카, 심지어 타히티에 있는 다른 아마추어 무선 기사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 말했다. 자신에겐 그런 친구가 많아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곳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따금 그는 앞도 못 보면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턱수염을 매만지며 내게 뭔가 묻곤 했다. 지금의 직위에 오른 지는 얼마나? 3년. 하는 일은 마음에 드는가? 아니요. 계속 다닐 생각인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 마침내 그가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TV를 켰다. 아내가 짜증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직전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 맹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로버트, 집에 TV가 있나요? 그럼 2대나 있는걸. 컬러 TV하고 고물딱지 같은 흑백 TV. 웃긴 일이지만 TV를 켤 때는 항상 켜는 게 말이지. 컬러 TV야.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 맹인이 말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었다. 견해 없음. 그래서 나는 뉴스를 바라보며 앵커가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건 컬러 TV야. 맹인이 말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묻지는 마. 그냥 아는 거야. 얼마 전에 좀 좋은 걸로 바꿨어요. 내가 말했다. 맹인은 술을 한 모금 맛봤다. 그는 손으로 턱수염을 올려서 냄새를 맡아본 뒤 다시 내렸다. 그는 소파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다탁 위에 있는 잿더리의 위치를 알아낸 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았다. 아내는 입을 가리더니 하품을 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켰다. 위에 가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로버트, 편하게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도 평안해. 맹인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편안하다니까. 맹인이 말했다. 그녀가 거실을 떠난 뒤 그와 나는 일기예보에 이어 스포츠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쯤엔 그녀가 올라간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올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아마 잠들어버린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다시 내려오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맹인과 단둘이 있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 술을 한 잔 더 하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같이 약을 조금 피워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막 마리화나를 하나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진 않았으나 금방 하나 말 작정이었다. 자네하고 한번 피워보겠네. 그가 말했다. 어르신 말씀. 내가 말했다. 그러셔야죠. 나는 우리 술을 가져온 뒤 그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마리화나를 굵게 2개 말았다. 나는 하나에 불을 붙인 뒤 건넸다. 내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졌다. 그는 그걸 잡고 한 모금 들이마셨다. 가능한 한 오래 머금고 계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분명했다. 아내가 분홍색 실내복과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녀가 물었다. 대마를 좀 피운 거지. 내가 말했다. 아내는 나를 향해 사나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맹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로버트, 이런 거 피우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 피우는 거지. 모든 일에는 처음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별 느낌이 없네. 그가 말했다. 이건 꽤 부드러운 거죠. 내가 말했다. 이건 약해요. 이 정도 약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정도도 아니라네, 이 사람아. 그는 이렇게 말하곤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맹인과 나 사이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마리화나를 건넸다. 그녀는 손에 들고 한 모금 빤 뒤 다시 내게 건넸다. 이거 어느 쪽으로 돌리는 중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이거 피우면 안 되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서 참을 수가 없어. 저녁 먹은 것 때문인가 봐.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다. 딸기 파이 때문이야. 맹인이 말했다. 그 때문이야. 라고 말하더니 그는 소리 높여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딸기 파이 더 남았어. 내가 말했다. 더 드실래요, 로버트? 아내가 물었다. 조금 있다가. 그가 말했다. 우리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는 다시 하품을 했다. 주무시고 싶으시면 잠자리를 봐드릴게요, 로버트. 오늘 정말 하루가 길었다는 거 알아요. 주무시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팔을 당겼다. 로버트?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이게 테이프 주고받는 것보다 낫구먼. 그렇지 않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나는 차례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고 그의 손가락에 마리화나를 끼웠다. 그는 연기를 빨아들이고 잠시 숨을 참았다가 내뿜었다. 9살 시절부터 하던 일인 양 능숙했다. 고맙네, 이 사람아. 그가 말했다. 그런데 난 여기까지면 된 것 같네.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그는 불붙은 꽁초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야 동문 나도 그래요. 그녀는 받은 꽁초를 내게 넘겼다. 여기 두 사람 사이에 눈 감고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두 분 다 말이에요. 혹시 불편하다면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두 분께서 잠자러 갈 때까지만 여기서 눈만 감고 있을게요. 그녀는 말했다. 잠자리 봐드릴 테니까 로버트 주무시고 싶으면 언제든지요. 계단 맨 위에 우리 방 바로 옆방이에요. 주무실 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혹시 제가 잠들면 깨워들 주세요.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 뉴스가 끝났다. 나는 일어나 채널을 돌렸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소파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실내복 자락이 다리에서 미끄러져 탐스러운 허벅지가 드러났다. 나는 실내복으로 그녀의 다리를 가리려고 손을 뻗다가 그만 그 맹인을 보게 됐다. 알게 뭐람. 나는 실내복 자락을 뿌리쳤다. 딸기 파이를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러겠네. 그가 말했다. 힘드신가요? 침실까지 모시고 갈까요? 눈 붙이실 준비가 됐나요? 내가 물었다. 아직은 아닐세. 그가 말했다. 아직 자네와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젊은 양반 괜찮다면 말이야.
자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도 깨어 있겠네. 우리는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무슨 소린지 알겠나? 이 사람과 내가 오늘 저녁을 새낸 것 같단 말일세. 그는 턱수염을 한 번 위로 쓰다듬었다가 놓았다. 그는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함께 계시면 저야 좋죠. 사실이 그랬다. 매일 밤 나는 마약을 피운 뒤 가능한 한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잠들곤 했다. 아내와 내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 적은 거의 없었다. 잠이 들 때면 나는 여러 꿈들을 꾸었다. 이따금 그렇게 꿈을 꾸다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바람에 깨어나기도 했다. TV에서는 교회와 중세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TV에서 흔히 보는 볼거리는 아니었다. 나는 다른 게 보고 싶었다. 나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하지만 다른 채널들에도 별다른 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채널로 돌린 뒤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람아, 다 괜찮네. 그 맹인이 말했다. 난 좋아.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어.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니까. 오늘 밤에도 내가 뭘 좀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 내겐 귀가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대고 머리를 내 쪽으로 둔 채 TV를 향해 오른쪽 귀를 내밀었다. 매우 당황. 이따금 그의 눈꺼풀은 아래로 처졌다가 다시 번쩍 뜨이곤 했다. 이따금 그는 지금 TV에서 듣는 것에 대해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들어 턱수염을 잡아당겼다. 화면에서는 고깔 달린 수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해골 복장을 한 사람들과 악마처럼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악마처럼 차려입은 사람들은 악마 가면을 쓰고 뿔과 긴 꼬리를 달고 있었다. 이 야외극은 행렬 의식의 일부였다. 해설을 맡은 영국인은 스페인에서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행사라고 말했다. 나는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맹인에게 설명하느라 애를 썼다. 해골이라. 그가 말했다. 해골이라면 나도 안 해. 그가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TV에 이제 대성당이 하나 나왔다. 그러더니 오랫동안 천천히 또 다른 성당을 보여줬다. 마침내 화면은 버팀돌이와 구름에 닿을 듯 치솟은 첨탑이 있는 파리의 그 유명한 대성당으로 바뀌었다.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은 대성당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해설하던 영국인이 말을 멈춘 동안 카메라가 대성당들을 굽어보며 그 주위를 비추기도 했다. 또 카메라는 밭에서 소를 모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전원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다 뭔가 말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대성당 외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무깃돌, 괴물처럼 만들어서 깎아놓은 조각상들 말이죠. 아마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는 모양이네요. 이탈리아, 맞네요. 이 교회의 벽에는 그림이 있어요. 프레스코아 말이군. 그렇지? 그렇게 묻고는 그는 술을 조금 들이켰다. 나는 네 잔을 집었다. 하지만 잔은 비어 있었다. 나는 프레스코아가 뭐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저한테 물었던 저게 프레스코아인가요? 내가 말했다. 좋은 질문이군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는 리스본 근교에 있는 대성당으로 옮겨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성당과 비교해 포르투갈의 대성당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도 차이는 있었다. 주로 내부 장식들이. 그때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대성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대성당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개념이 잡히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대성당이 침례교회 건물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느냐는 거죠. 그는 입 밖으로 연기를 조금씩 내뿜었다. 수백 명의 일꾼들이 50년이나 100년 동안 일해야 대성당 하나를 짓는다는 건 알겠어. 그가 말했다. 물론 저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거야. 한 집안이 대대로 대성당 하나에 매달린다는 것도 알겠어. 이것도 방금 저 사람에게 들은 거고. 대성당을 짓는데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작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더군. 그런 식이라면 이보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눈꺼풀이 다시 쳐졌다. 그의 머리가 까닥거렸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같았다. 포르투갈에 가 있는 상상을 하는지도 몰랐다. TV에서는 이제 다른 대성당이 나오고 있었다. 독일에 있는 것이었다. 영국인의 해설 소리가 단조로웠다. 대성당이라. 맹인이 말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앉아 머리를 앞뒤로 돌렸다. 이보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밖에 나는 몰라. 방금 말한 것들, 저 사람에게 들은 것들. 하지만 자네가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네가 알고 싶다니 말하네만. 솔직히 나는 감이 없다네. 나는 TV 화면의 대성당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일에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에게 내 목숨이 달렸다면. 나는 화면이 전원 풍경으로 바뀔 때까지 대성당을 가만히 쳐다봤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맹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먼저 대성당들은 아주 높습니다. 나는 도움이라도 얻을까 해서 방안을 둘러봤다. 위로 치솟았어요. 높이, 아주 높이, 하늘을 향해서. 꽤 커서 지지물을 만들어 놓은 대성당도 있어요. 말하자면 안 넘어지도록 받치는 거죠. 그걸 버팀돌이라고 해요. 여러모로 고가다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고가다리도 모르시겠죠. 어떤 대성당에는 건물 전면에 악마와 그 비슷한 것들을 조각해 놓았어요. 어떤 데는 귀족과 귀부인이고요. 왜 그러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의 상반신 전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는 끄덕이다 말고 소파의 한쪽 끝에 몸을 기댔다. 내 말을 들으며 그는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내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를 격려하려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궁리했다. 대성당들은 정말 큽니다. 내가 말했다. 어마어마해요. 돌로 만들었죠. 때로는 대리석으로도요. 그 옛날에는 대성당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옛날에는 그 모두의 삶에서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성당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 정도로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이 없겠습니다. 이런 일은 잘 못하겠습니다. 괜찮네, 이 사람아. 맹인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뭘 좀 물어봐도 되겠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따지는 건 아니야. 자네가 여기 주인이니까 나는 그저 자네에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가 고갯짓을 볼 수는 없었다. 맹인에게는 윙크나 고갯짓이나 마찬가지다.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이네. 그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영국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잠자던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계속 잠을 잤다. 양해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드리기가 어렵군요.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까지 말한 게 전부예요. 맹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성당이라고 해서 나한테는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대성당들 이렇게 늦은 밤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그저 그런 것일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바로 그때 맹인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더니 목에서 뭔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해하네. 이 사람아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게.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부탁 좀 들어주겠나? 좋은 생각이 났어. 좀 두꺼운 종이를 가져오겠나? 펜이랑. 우리 뭘 좀 해야겠네. 같이 하나 그려보자고. 펜하고 좀 두꺼운 종이만 있으면 된다네. 자, 이 사람아, 어서 가져오게나.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다리에 힘이 없었다. 마치 달리기를 하고 난 뒤의 느낌 같았다. 나는 아내의 방을 둘러봤다. 아내 책상 위 작은 바구니에 볼펜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하는 종류의 종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서 바닥에 양파 껍질이 깔린 쇼핑백을 찾아냈다. 나는 내용물을 비우고 쇼핑백을 흔들었다. 그걸 들고 거실로 가서 그의 다리 근처에 앉았다. 나는 물건들을 치우고 쇼핑백에 주름을 편 뒤 다탁 위에 그 종이를 펼쳤다. 맹이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카페 뒤 바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한 번 훑었다. 그는 쇼핑백의 양쪽 면을 위아래로 만져봤다. 심지어 모서리까지. 그는 구석구석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좋아.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는 내 손, 펜을 쥔 손을 찾았다.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시작하게나 이 사람아. 그려봐. 그가 말했다. 그려봐. 뭘 하자는 건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자네 손을 따라 움직이겠네. 괜찮아. 내가 말한 대로 시작해보게나.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려봐. 맹인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집처럼 생긴 네모를 하나 그렸다. 그건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위에 지붕을 얹었다.
지붕의 양쪽 끝에다가 나는 첨탑을 그렸다. 바보짓. 멋지군. 그가 말했다. 끝내줘. 정말 잘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자네 인생에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겠지. 그렇지 않나, 이 사람아? 그러기에 삶이란 희한한 걸세. 잘 알다시피. 계속해, 멈추지 말고. 나는 아치 모양 창문들을 그렸다. 나는 버팀돌이를 그렸다. 나는 큰 문들도 만들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TV 방송은 끝났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쥐었다가 폈다. 맹이는 종이 위를 더듬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 위, 내가 그려놓은 것을 죄다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는군. 맹인이 말했다. 나는 다시 볼펜을 잡고 그는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끈덕지게 그렸다. 나는 그림 실력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묵묵히 계속 그렸다. 아내가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실내복 자락이 젖혀진 채로 몸을 일으키고 소파에 바로 앉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맹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더 세게 누르게나.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는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이제 아는구먼. 진짜야. 자네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젠 순풍에 돛을 단 격이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진짜 만들게 되는 거야. 팔은 아프지 않은가? 그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괜찮아.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 맹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나? 그가 말했다. 속여선 안 돼. 감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그가 말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그려.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해낸 것 같아. 그는 말했다. 한번 보게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눈은 감은 채로 있자고 나는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때? 그가 물었다. 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나는 말했다.